우리가 다음으로 읽어볼 기사에는 두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메타,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굵직굵직한 두 개의 대기업이 만나서 새로운 프로모션,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월트 디즈니가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프로모션을 런칭을 하죠. 자, 이 프로모션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과 함께 이번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애드벌타이징, 광고에 관련된 딜을 성사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딜은 타이드 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연결돼 있냐면 스타워즈라든지 마블 브랜드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즈니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다운타운의 디즈니 디스트릭트에 그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11월 21일부터 1월 5일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것을 즐길 수가 있냐면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게임이 있는데요. 이름이 이제 스타워즈네요. 자, 스타워즈는 앞에서 본 것처럼 디즈니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캐릭터, 그리고 이제 컨텐츠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러한 그 형태를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릴라이즈 온이니까 기댄다,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메타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오큘러스가 있잖아요. 오큘러스 퀘스트 2 VR 헤드셋에 연결을 시킨다. 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코레스판당리는 이제 상응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디즈니에서 메타를 이용해 주니까 페이스북 쪽에서도 메타 측에서도 이제 상업적인 그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죠. ABC라든지 ESPN이라든지 룰루, 프리폼, FX,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곳에 이제 광고를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디즈니의 그 다이렉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어떠한 기회냐면 우리가 클라이언츠의 그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메타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가져와서 메리잇이라는 것은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즉 접목시킨다는 거죠. 뭐랑 접목시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렉츄럴 프로퍼티랑 결합시킨다. 인렉츄럴 프로퍼티라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스타워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블 브랜드가 있잖아요. 마블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를 쳤던 이 어벤져즈라는 캐릭터가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그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엄청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디즈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안타깝게도 컨텐츠만 조금 아쉬운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 메타거든요. 자, 메타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메타버스를 이루기 위해 대부분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페이스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사용자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인구의 한 20-30% 이상 되는 인구를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큘러스라는 기업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을 시켜오면서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도 커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메타버스에 가서 재미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부분이 약간 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컨텐츠 부분을 디즈니가 채워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두 기업이 힘을 합친다면 어떻게 보면 윈윈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즈니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들의 파트너십이 어떤 식으로 계속 향상하고 끈끈해질런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본인이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이번에 발표를 했다. 리빌이라는 것은 보여줬다는 거죠. 그가 소유하고 있다.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번에 밝혀줬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로는 디지털 에셋, 여기서 이제 디지털 에셋은 가상화폐를 얘기하는데, 가상화폐가 리저너블하다, 그러니까 말이 된다는 거죠.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이제 다이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것은 그가 CNBC와 있었던 인터뷰 내용에서 이번에 발표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는 리젝트했다, 거부했다는 거죠. 뭐를 거절했냐면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
부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그러면 애플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I wouldn't go invest in crypto. 크립토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Not because니까 내가 나의 돈을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애플에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애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크립토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애플을 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애플 투자자들은 애플의 그 본래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들 투자자들의 그 의도를 파악한다면 애플은 크립토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좀 현명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팀 쿡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애플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안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폭등한 종목이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스펙 주식이죠. 알티미터 그로스라는 주식이 어제 27%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데요. 알티미터 그로스 AGC가 그 티커 네임이고요. 이 주식은 스펙 주식이고 이제 딜을 앞두고 있다. 어떤 딜이냐면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동남아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이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하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랩은요, 이렇게 차량 공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핀테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슈퍼 앱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거든요. 이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 스펙 주식인 AGC가 이번에 27%나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우습습니다. 소셜 메디어 프로모션, 즉 여러 가지 소셜 메디어 매체에서 이제 합병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던져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소문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톡 트윗이라는 데에서 포스터를 하나 던져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티미터는 굉장히 좀 높은 하이 숏 인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공매도율이 정말 높다는 거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전체 주식 중에서 지금 약 40% 이상이 공매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숏 스퀴즈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공매도를 들어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공매도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주식을 사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빠른 추세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랩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Thursday니까 목요일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겠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AGC와의 그 합병 소식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그 목요일날 이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합병 소식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포스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블로거가 포스팅을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번에 주주들이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랩과 AGC가 합병을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목요일 날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를 블로거가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킹 알파에서요, 그랩 그리고 AGC 측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나 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번에 합병을 발표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떠한 코멘트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과연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말로 그랩과 이 알티미터 그로스의 합병 소식이 전해질런지, 그렇게 되면 지금 20% 올라가지만 추가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날 합병 소식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몇몇 기업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어닝 결과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오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시에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9.35% 정도 이미 장 도중에 주가가 추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팔란티어의 그 어닝 실적이 주가가 9% 이상 떨어질 정도로 좋지 않았나,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논갭 EPS 같은 경우는 0.04가 나왔죠. 인라인이라는 것은 예상과 적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논갭으로 보면 EPS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갭 EPS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적용해 보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05. 하지만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2센트 정도가 더 나왔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매출은 392 밀리언이 나와서 전년도에 비해서 35.5% 정도를 추가적으로 성장시켰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도 5.54 밀리언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수치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새로운 고객사의 수치, 그러니까 3분기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했는가를 보면 34개의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자, 고객사의 수치가 34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작은 수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 않은 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고가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객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3개월 동안 총 54개의 딜을 성사시켰는데요. 그 54개의 딜은 다 100만 달러 이상이다. 따라서 이거보다 작은 수치는 배제한 거죠. 자, 이렇게 54개의 100만 달러 이상의 그 거래 중에서 그 중에 33개는요.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런 프로젝트고요. 그 중에 18개는 1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가이던스 전망치를 보면요. 4분기의 레비뉴는 418이 될 것이다. 자, 418 밀리언은 3분기에 392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는 거죠. 컨센서스는 401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이 22%, 그리고 이제 2021년 풀 이어를 보면 1월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12월까지 1년의 예측치를 보면요. 레비뉴의 성장은 40%를 찍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상승시킨다. 그 아웃룩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예측치, 가이던스를 조금 상향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특히 캐시플로우를 올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가이던스가 300밀리언이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300밀리언 정도의 그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수치가 400밀리언으로 상향 조정됐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자, 그리고 롱텀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우리의 그 매년 매출의 성장률은 30% 이상의 형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면이요 다 완벽했습니다. 이번 어닝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조만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고객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규모가 있는 딜들을 계속 따내고 있고 4분기의 실적 예상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2021년 풀 이어의 전망치 가이던스, 앞으로 4년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완벽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9%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주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그냥 매수 기회라고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어닝 실적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 끝나고 나서 6%가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는 못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Q3 3분기의 논갭 EPS는 마이너스 0.06이었고요. 이 수치는 1센트 정도가 잘 나왔다. 따라서 예측치는 0.07 마이너스였던 거죠. 자, 갭 EPS는 마이너스 0.41. 이 수치는 5센트 정도 미스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지 않은 갭 EPS를 발표를 한 거죠. 일단 여기에서 좀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286.33 밀리언을 만들어냈고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42.6%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한 20 밀리언 정도 더 만들어냈으니까 매출은 나쁘지가 않았죠. 42%의 성장률도 괜찮다고 평가를 해볼 만하고요. 자, 4분기의 전망치를 보면 285에서 290 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번에 예측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한 30%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을 하는 셈이 되고요. 컨센서스는 287이니까 자, 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이번에 오퍼레이션 로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이제 순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영업이익도 아직 마이너스인데 20에서 25 밀리언 정도 마이너스 적자를 낼 것이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아마 단기 투자자들이 최근에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려 12.7%나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발표됐는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갭 EPS가 1.62달러가 나와서 흑자 기업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19센트 정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자, 매출은 1.31빌리언이 나와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성장률이 300%가 넘어갑니다. 문제 300%가 넘는 성장률은 대단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70밀리언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동안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이런 주식이다. 좀 강심장이 아니면 투자를 피해야 할 이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갭 EPS가 아까 1.62 전망치를 넘어섰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한참 떨어집니다. 지난 분기에는 갭 EPS가 6.42였거든요. 따라서 순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구나.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자, 다음은 monthly transacting user, 매달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7.4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전망치인 7.09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죠. 그런데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16%가 오히려 감소한 거고요. 트레이딩 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327빌리언이라는 금액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수치 역시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보다는 좋은 수치죠. 그런데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무려 29%나 감소를 한 거고요. 자, 이 트레이딩 볼륨을 두 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리테일 트레이딩 볼륨, 즉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래를 했는가. 93빌리언을 거래를 했고요.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한참 떨어지죠. 그리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36%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인스티튜셔널 트레이딩 볼륨, 즉 기관 투자자들, 회사, 기업들이 투자한 것은 234빌리언, 굉장히 좀 좋은 수치죠. 예상치가 21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수치 역시 전분기랑 비교하면 26% 정도는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기관에서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자산의 규모가 255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수치는 전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42%나 성장한 수치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규모의 그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어저스티드 에비타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남겨줬는데요. 에비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618 그리고 전망치가 662였거든요. 전 분기에 비해서도 46%가 줄어들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냥 그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약간은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이제 다음 분기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0월 달부터는 그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추세를 보이면서 볼륨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4분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매 분기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 업스타트인데요. 업스타트의 그 주가는 어제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닝 결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나왔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업스타트는 그동안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잖아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닝 결과 발표일이 오면 그냥 팔고 수익을 실현하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닝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팔고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직접 한번 어닝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번 실적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분기의 논갭 EPS는 0.60이 나와서요. 실적이 지금 27센트가 더 나왔다. 따라서 기대치에 비해서 한 100% 정도 더 나온 거죠. 자, 갭 EPS 같은 경우는 0.30, 6센트가 더 나왔다. 따라서 갭도 그렇고 논갭도 그렇고 순이익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28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3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5% 이상 추가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income from operation,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업이익이 28.6밀리언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 수치는
지금 전년도랑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전년도에 12.2 밀리언이라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무려 130%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따라서 매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구나. 물론 여기는 이제 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낸셜 아웃룩 4분기의 전망치를 보면요. 매출이 255에서 265를 찍을 거라고 전망을 해줬잖아요. 자, 이번 분기에 228이었죠. 그런데 228에서 다음 분기에는 255, 265니까 뭐 1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컨센서스 역시 22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분기에도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넷 인컴 전망치가 나오는데 넷 인컴이 48에서 50이다. 자, 그 전분기에는 지금 오퍼레이션 인컴, 영업이익이 28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 수치 역시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130%가 올라간 거지만요. 하지만 이 수치도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다음 분기에는 무려 48에서 50 밀리언 정도를 영업이익도 아니고 넷 인컴, 순이익으로 만들어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4분기에는 3분기에 비해서 순이익이 배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망치도 완벽했고요.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지만 시장에서는 반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시장에는 그냥 먹고 빠지고 이러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업스타트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100%, 200% 올라간 정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이미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단기 투자자들이 그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영상 클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됐는데요. 뭐 제가 테슬라를 계속 밀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침마다 여러 가지 영상을 시청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을 골라서 그중에 가치가 있는 영상만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역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 테슬라 관련된 영상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다양한 주제를 가진 그런 영상들이 등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테슬라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는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전문가가 테슬라가 왜 아직까지도 그 오버밸류가 아닌가, 왜 테슬라의 주가가 높게 형성됐다고 말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번 영상 보시면서 테슬라 투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기 전에요.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막 30%씩 올라가고 20-30%씩 떨어지고 막 이런 추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건강하지 못한 주식시장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리고 조금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요. 너무 이렇게 주식 상승에 올인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지를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봅니다. 저 역시도 한 20% 정도는 항상 지금 현금을 가지고 그 폭락장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를 바람해 봅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요. 어쨌든 이게 상승장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폭락장이 발생하거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해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think you say with Tesla, they're in a league of their own. What does that mean? Yeah, so that means Tesla started producing, high volume passenger cars, electric passenger cars in 2012. And we're still, entering into 2022 without anyone, really getting to a similar point. So they are about like 10 years ahead of the rest of the industry. And
what that's turned into is economic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economics of the traditional car manufacturing business we've known about for decades. They are still very small, producing a run rate of just 1 million cars, and they have gross margins that are about at 30% gross margin, which is like more or less double the average profitability of the industry. They are selling cars that you have to wait for between 6 weeks and actually 6 months. They are meeting a demand that is way, way above what they can line up in terms of production. That's the thing that puts them in a league of their own, where that's a fate that is very different from what we've known about car manufacturing in the last decades. And so that leads you to believe, even at this level and with the amazing run in the stock of late, that it is what? That it is cheap based on the estimates you see for the company in the out years? Yeah, let me take your question this way. I just noticed this morning, Tesla is exactly valued the addition of the market cap of all other car manufacturers in the world. And so you could think, well, nah, that's too high. But I actually think it's way too low. Tesla should be worth several times other car manufacturers, given they're creating this league of their own and they're totally disrupting this industry. Remember when Apple was worth the addition of the market cap of all mobile phone manufacturers. Was Apple an expensive stock or a cheap stock? It was a cheap stock. A league of their own. It may be their own now, Pierre, but certainly I can hear the voices out there, people watching, saying, but what about all the other car manufacturers that are making great inroads in terms of developing their own EV fleets that will pose a significant competitive threat to Tesla? Yeah, absolutely. I think you're completely right. Tesla is on a league of their own, but they are not going to play by themselves. They are going to be in a very competitive market. So you see two things happening. Traditional car manufacturers are taking the turn. It's very challenging. It's very difficult. You need to totally reinvent yourself. You suffer from a lot of legacy. You have so many things you do the old way that you need to change to be competitive. So they are going to be competing with Tesla, but they are not going to be in the same league. They are not going to be as cost efficient. They are not going to meet as much demand. So they are going to compete, but not on the same league. And then you have new players getting into the market. You know that we are talking a lot about Rivian this week for some obvious reasons. These players are coming up with very interesting products, very interesting positioning, and they are all trying to get to play into the market. But they are coming in about 10 years behind Tesla. So they are not going to be in the same league, but they are going to play in the market. I am probably, one of the most bullish analysts on Tesla, and I expect them to get, in my craziest dreams, around 20% market share, not more than that. So you still have 80% of the market to grab for others.